많은 얼토콘 중에 일부는 많이 사라지겠지만 상당 부분 많이 살아남아서 계속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화폐로서 가치의 저장 수단 또 투자 수단으로서도 그래서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는 말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 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우리 인류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4가지 뉴 노멀 가운데 첫 번째인 바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는 특별히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 역사상 3번째 초거대 혁명인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혁명,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혁명,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디지털 혁명이고요. 이 디지털 혁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인류가 드디어 이제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하고 있고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우리 챗 GPT가 등장하면서 어쩌면 예정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어쩌면 디지털 휴먼이 아니라 아날로그 휴먼으로 살면서 완전히 뒤처져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양극화된 사회에서 완전히 우리는 이생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과연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 한번 먼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하면 떠오르는 것이 GDP잖아요. GDP라는 게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보통 1년 동안에 생산해낸 모든 생산물, 모든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가치의 총 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된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산하나요? 바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 토지, 자본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지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토지, 노동, 자본만 가지고 생산하나요? 아니죠.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기술이 필요하죠. 그 토지, 노동,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나라의 GDP, 바로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또는 GDP를 만들고, 이게 커지거나 발전하면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맞습니다. 그럼 농업사회는 어땠을까요? 농업사회에서는 사실은 자본이 없었죠. 자본이 제가 기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토지와 노동 가지고 농업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업사회가 되면서 토지, 노동, 자본이 되었고, 바로 이 산업사회가 되면서 경제학도 등장해서,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토지, 노동, 자본을 생산요소, 3대 생산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 이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니까 여기에서 하나 추가된 생산요소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제가 한 단어로 이렇게 모아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게 기계와 합체가 되면 로봇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AI 로봇은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완전히 대체하거나 보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본이라고는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에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고, 이 기계는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이제는 AI 로봇이 등장해서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한 생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자본과 전혀 다르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 이것도 하나의 자본이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인간의 육체적 노동만 대체하는 거지만, 이거는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 노동까지도 대체하는 그런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어떤 생산 요소다. 이 생산 요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마치 산업사회에서 기계라고 하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산업사회에서는 결국은 이 기계,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본가가 되고 부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잖아요.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 AI 로봇을 활용하는 사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고 그것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앞서 보여드린 그러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니면 애플과 같은 그러한 기업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러한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바로 그 부자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 AI 로봇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본이라는 기계라고 그랬고 그 기계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돌렸나요? 그 기계는 당연히 에너지를 가지고 돌리죠.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죠? 그 에너지는 바로 초기에는 화석 연료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게 바로 석탄이었고 그게 바로 석유였고 그게 천연가스였죠. 바로 이런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아니면 그 천연가스였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전 세계가 쟁탈전을 벌였고 바로 그 패권 경쟁을 한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러한 자원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이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있어야지만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AI 로봇은 기존의 자본과 전혀 다른 형태다. 기존의 자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원이었다면 생산 요소였다면 이거는 우리 인공지능 로봇은 그게 아니라 반도체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 그러한 어떤 핵심, 그러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능에 따라서 AI 로봇의 성능이 달라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 자원은 이제는 화석 연료가 아니라 반도체다. 그래서 요즘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디지털 사회의 석유는 반도체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핵심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반도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미중 간의 현재 전쟁도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현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반도체 법, 칩스 액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데 이걸 2022년 8월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반도체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390억 달러 정도 주겠다. 그래서 이건 뭐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 들어와서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면 그 반도체 기업에게 건설 비용으로 그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세액도 25% 정도 공제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도 이미 그래서 그 인텔이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텔은 초기 그 디지털 혁명의 선도 기업이죠. 그런 선도 기업이었는데 이 인텔이 일본의 그런 반도체 기업들에게 밀려났고 그것이 1980년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가면 그 일본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막 밀려났고 나중에 뭐 대만의 TSMC가 이제 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형태 우리 그 한국의 그 삼성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그러한 기업들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에 이렇게 특화되었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특화되면서 요즘에 그 AI 그러한 어떤 반도체가 주로 그러한 어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주문 생산형 그러한 반도체로 특화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반도체도 그 속에 들어가면 계속 이제 발전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는 다시 예전에 그런 어떤 반도체 그 어떤 부국으로서의 다시 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텔에게 무려 85억 달러 보조금을 지불하겠다. 현재 이렇게 보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는 그 올해 당장 1.8 나노 반도체 칩을 생산하겠다. 뭐 실제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심의 그런 어떤 눈초리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그 삼성전자라든가 대만의 TSMC 같으면 내년까지
내년에 2나노 칩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텔은 그거보다 앞서서 1.8나노 칩을 생산하기 시작을 하겠다. 뭐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적어도 이 3강 체제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대국으로 나서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세계가 이제는 산업사에서 반도체 중심의 그런 어떤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도 반도체 전쟁, 칩스 워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중국도 그래서 여기에 질 수 없어서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시진핑이 집권하던 그 2010년대 초기부터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적어도 반도체 기술 자립도를 70%는 달성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더더욱 중국을 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국으로 반도체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의 그런 어떤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TSMC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뭐 전부 다 적어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첨단 반도체 수출도 못하고 또 그러한 기술은 더더군다나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칩스 액트, 반도체 법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보조금도 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어떤 첨단 기술 이전, 어떤 추가적인 어떤 공장 증설도 아주 제한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세계가 이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가 이 반도체 전쟁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은 어쩌면 한국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어쩌면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야청청하면서 반도체 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 반도체 굴기가 미국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기술의 위상을 막 위협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몇 년은 버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하기의 나름으로 우리가 더 빠르게 미국은 적어도 위협적인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경쟁국으로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따돌리는 그러한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도체 사회, 디지털 사회에 잘 맞는 최적화된 그러한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지금 3번의 초거대 혁명을 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해요? 바로 땅이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무려 5천만 명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우리 이런 농업사회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산업사회에서는 또 뭐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요? 바로 원유라고 했어요. 이런 화석연료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도 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 다 수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는데 요행이 정말 하늘이 도운 그러한 세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사회에서 핵심 자원이 반도체고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이미 90년대부터 삼성전자가 정말 일찍부터 여기에 투자를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국민이 전폭적인 또 지원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인이 거기에 또 잘 맞는 그러한 한국인의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최적화된 그런 어떤 반도체 굴기를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인은 굉장히 빨리빨리 정신이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축적이잖아요. 디지털 사회는 정말 빨리빨리가 너무 중요해요. 한때는 산업사회에서는 빨리빨리보다는 뭐예요? 천천히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쩌면 산업혁명을 우리보다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인의 그런 어떤 특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장인정신이라고 해서 정말 기계 하나를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만들고 뜻것을 한번 만들면 도제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사람, 아니 자기의 어떤 제자를 그렇게 키우고 또 그것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그대로 막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는 굉장히 잘 맞았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정신으로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응용성이 강한 그 어떤 신축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일본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세상이 변하면서 화폐도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정말 실제가 없는 것을 믿는 본성 때문에 우리 인류가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남았고 지구에서 최강자로서 현재 이렇게까지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그 허상이 바로 그 제국, 국가고 그리고 종교고 그리고 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라든가 이 사람은 참고로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도 없는데 신이라고 믿고 그 신을 위해서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막 협동하고 협력해서 막 전쟁도 벌이고 여러 가지 뭐 일을 낸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국가도 생각해 보면 허상인데 무슨 국가가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고 뭐 일본이 어디 있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고 미국이 어디 있냐. 어쨌든 거기에 우연히 태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믿고 단합하고 그래서 같이 단합된 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그 이름을 걸고 전쟁도 하고 경제도 같이 함께 뭐 일궈낸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돈이라는 거죠. 전혀 사람들이 같은 신을 믿지도 않고 같은 어떤 왕이라든가 같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뭉치지 않았어도 이 돈을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과연 뭐냐? 돈은 사실은 세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교환의 기능을 하고, 교환의 매개 수단이고 또 회계의 단위고. 그러니까 무엇을 살 때 그것을 중간에 어떤 매개 수단으로 쓰고 또 돈을 이용해서 아 이건 얼마짜리야 이렇게 계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아 현재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갖고 있고 아니면 뭐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것을 당장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미래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사게 되는 그런 저장 수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런 화폐가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우리 원화를 쓰고 달러를 쓰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법정 화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으로 이건 돈이야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은 산업사회에서 시작된 것이 그 전에 농업사회는 어떻게 썼어요? 상품화폐, 소위 얘기하는 상품 자체로 써도 가치가 있는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는 원시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원시 수렵체지 사회는 그런 돈도 없었고 물물 교환을 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전부터 우리가 제가 원시 수렵체지 사회에서 농업사회, 산업사회, 디지털 사회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처음 원시 수렵사회는 물물 교환하다가 농업사회가 되니까 상품화폐, 금과 은과 같은 상품화폐를 썼고 그리고 우리 산업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정화폐를 썼죠. 달러라든가 아니면 원화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유로화라든가 이런 걸 썼는데 디지털 사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디지털 사회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실제 이미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머니에 돈을 넣고 화폐라든가 동전을 넣고 다니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소한 뭐 1년 넘게 돈을 갖고 다니지 않고요. 제가 그냥 성당에 갈 때 헌금하기 위해서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거나 뭐 이런 경우 등 쓰죠. 거의 제가 어떤 그런 현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제가 결제할 때 직접 송금하거나 아니면 그냥 제 스마트폰을 그냥 그 다른 결제 기기에 그냥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제 돈이 빠져나가고 제 돈도 사실 월급 통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들어오잖아요. 제가 직접 뭐 봉투에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전혀 다른 형태의 세상이 바뀌었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우선 우리 그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디지털 화폐가 많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소위 그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중앙은행도 직접 이런 디지털 화폐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많은 국가들, 주로 선진국가뿐만 아니라 개도국가들도 포함해서 거의 한 7, 80%의 그러한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이미 그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준비를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 제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비트코인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이 과연 돈이냐는 거예요. 우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비트코인 여기 지금 그동안 같이 막 상승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화폐로 같이 따지면 1억 원을 넘었잖아요. 1억 원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데요. 뭐 제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 뭐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다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도 보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정말 수백 배 그 가치가 상승했고, 이게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엄청나게 가격이 지금 뛰고 있어서 상승 최고치를 막 뛰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화폐냐 한번 생각해 보면, 화폐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매개 수단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요. 과연 회계 단위, 이걸 가지고 제가 뭐 비트코인 가지고 과연 뭐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측정하느냐, 이건 얼마 비트다, 이건 얼마 비트다,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가치 저장 수단,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현재까지는 적어도 이 비트코인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뭘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다른 것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가치 어떤 저장 수단으로 쓰느냐 보면 이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긴 하는데, 너무나 가치가 등락이 심하니까 가치의 단순한 저장보다는 좀 투자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번 어떻게 이게 왜 시작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어떤 사람, 어떤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일 수도 있는데, 2008년도에 소위 화폐 탈중앙화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화가 되면서 제가 법정 화폐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이 국가가, 중앙은행이 이건 돈이야 하면서 법으로 정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돈이라고 믿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어때요? 이게 미국에서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그러한 정책을 쓰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많이 풀고 최근에 뭐 코로나 터지니까 더더군다나 돈을 많이 풀었다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소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달러, 그 돈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은행에 넣고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제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보내고 또 무엇을 샀는지 팔았는지 이런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위 얘기하는 우리 자유주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장 뭐 이런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 이건 아니야. 적어도 우리의 비밀을 보장하는, 정말 그리고 또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을 만들자. 그게 바로 이 크립토 커런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소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적어도 2,100만 개만 딱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것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가치가 딱 보존이 되는 거고, 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게 거래가 되니까 이게 뭐 중앙에서 이거 뭐 무슨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래도 이걸 갖다 어떻게 뭐 해킹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걸 그 누가 빼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요. 이건 정부가 허용할 거냐? 저는 일단 한 절반 정도는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해 거래 승인이 나서 지금 거래되고, 올해 초인가요?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허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 그 농업사회에서 거래된 것이 바로 뭐죠? 우리 금과 은과 같은 거잖아요. 그 금과 은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바로 거래 중개 기능도 했고요. 그게 바로 회계의 단위였고요. 그게 가치의 저장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점점 더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게 화폐로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비트코인을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가 허용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게 점점 사실은 뭐 약간 뭐 간접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면 비트코인으로 우리 스타벅스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뭐 커피 한 잔을 사도 내가 그걸 지불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이 점점 어떤 거래 중개 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만 이게 과연 전면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것이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거래의 어떤 중개 기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회계의 어떤 측정 단위로도 쓰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면 가치의 저장 수단도 점점 더 안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앞으로 그렇다면 이게 중앙은행도 비슷하게 디지털 화폐를 만약 만들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만약 중앙은행이 만약에 이런 어떤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디지털 통화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아니면 다른 뭐 일부 잡코인이라고 얼트코인들하고 봤을 때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 뭐냐면 이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지금 법정 통화와 마찬가지로 이거 더 많이 발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 보존이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잖아요. 물론 다른 코인들은 막 자꾸 늘릴 수 있습니다만 저 비트코인 정도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익명성이 없잖아요. 익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익명성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법정통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통화보다도 훨씬 더 없어요. 처음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디지털 지갑에 그걸 한번 쏴주면 그러면 그게 어디에 얼마만큼 나가 있고 그게 어떻게 서로 개인 간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전부 다 중앙은행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익명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과연 비트코인과의 경쟁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요. 적어도 비트코인을 달러로 우리가 표시한다면 달러라고 하는 그 통화가 보통 매년 한 6% 정도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총통화로 볼 때. 그게 총통화로 한 6% 증가하면 10년 정도 되면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할 때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적어도 비트코인 가격이 2배로 증가한다. 달러로 표시할 때. 적어도 이게 뭐 현재 7만 불이라면 한 14만 불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거래 수단으로서도 거래 중개 수단으로서도 계속 쓰여진다고 한다면 점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제 법정 화폐로 이걸 자꾸 쓰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신흥 국가는 자국 통화의 어떤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채 위기가 발생하고요. 또 일부 국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달러에 의존하고 일부는 그래서 달러 본위 제도로 자꾸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많은 국가들은 결국 이러한 어떤 비트코인과 같은 그러한 어떤 통화를 어떤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만약 5배 증가했다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니까 달러의 어떤 통화량은 뭐 2배 증가하고 뭐 수요는 뭐 5배 증가한다. 그러면 2 곱하기 5 하면 한 10배 증가하는 거죠. 10년 동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 코인이 나올 수 있을까? 뭐 비트코인 뭐 대체 코인 하면 그럼 이더리움 여태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뭐 있을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저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한번 그게 자리를 잡으면 그걸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정부가 과연 규제를 할 수가 있을까? 이미 뭐 ETF 현물 거래도 지금 현물 ETF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시점에서 적어도 모든 나라가 전부 다 규제를 완전히 이제 사용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어떤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의 어떤 CBDC도 앞으로 통용될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만든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든가 많은 얼트코인 중에 일부는 많이 사라지겠지만 상당 부분 많이 살아남아서 계속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어떤 화폐로서 가치의 저장 수단 또 투자 수단으로서도 그래서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골드라는 말이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